저는 올해 65입니다. 남편을 먼저 보낸 지 벌써 10년이 넘었죠.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아니, 익숙해졌다기보다는 그냥 받아들이게 됐다고 말하는 게 맞겠네요. 이 영상을 켜신 이유가 무엇이든 잘 오셨습니다. 사연이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댓글로 한 줄 남겨주세요. 당신의 하루가 이곳에서 하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제 이름은 박선영이에요.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다가 남편 없이 혼자가 된 여자입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땐 그저 집안일하고 아이들 뒷바라지하는 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남편이 떠나고 나니 제 인생에 남은 게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들 준호는 캐나다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딸 은지는 부산에서 남편과 아이들과 잘 살고 있습니다. 명절에 한 번씩 보는 게 고작이에요. 작년 설날도 혼자 떡국을 끓여 먹었어요. 텔레비전에서는 가족들이 모여 웃고 떠드는 드라마가 나오는데 저는 혼자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죠. 그때 느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구나 하고요. 누구도 모르게 조용히 사라지는 거겠구나 싶었어요.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먹먹하더군요. 친구들도 다들 바빠요. 손주 봐주느라, 남편 병원 모시고 다니느라 자기 일로 정신이 없죠.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묻는 정도가 전부입니다. 저는 그저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밥 먹고 동네 슈퍼에 장 보러 가고 저녁에는 텔레비전 보다가 잠드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 미숙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선영아, 우리 다음 주에 동창회 한다. 너도 나와. 처음엔 귀찮았어요. 늙은 얼굴 보여주기도 창피하고 뭘 입고 나가야 할지도 막막했죠. 하지만 미숙이가 계속 설득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더 늙어. 나와서 사람들이라도 만나야지. 결국 저는 동창회에 나가기로 했어요. 오랜만에 옷장을 뒤져서 그나마 괜찮은 옷을 골랐습니다. 머리도 미용실에 가서 손질했죠. 거울을 보니 예전 같지 않은 제 얼굴이 보였어요. 주름이 깊게 패이고 피부는 탄력을 잃었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 준비했어요. 동창회 장소는 강남의 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도착하니 벌써 10명 정도가 모여 있었어요. 다들 나이가 들었지만 화장을 하고 옷을 차려입고 와서 그런대로 봐줄만 했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죠. 옛날 이야기가 오가고 웃음소리가 터졌어요. 누구는 손주 자랑을 하고 누구는 여행 다닌 얘기를 늘어놨습니다. 그때 늦게 들어온 남자가 있었어요. 키가 크고 자세가 반듯한 사람이었죠. 흰머리가 섞인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깔끔한 와이셔츠에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가 자리에 앉으며 자기소개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준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학년은 아니고 친구 소개로 오게 됐어요. 목소리가 차분하고 온화했습니다. 태준 씨는 제 옆자리에 앉았어요. 식사하는 동안 그는 계속 저에게 말을 걸었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처음엔 형식적인 인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것 같았죠. 저는 남편을 일찍 여의었어요. 그래서 혼자 삽니다. 제가 대답하자 태준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아내를 먼저 보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정말 쉽지 않죠. 그의 얼굴에 슬픔이 스쳤어요. 같은 처지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삼삼오오 헤어질 때 태준 씨가 저에게 명함을 건넸어요. 다음에 차라도 한잔 하시죠. 혼자 사는 사람끼리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명함을 받아드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서 관심을 받는 기분이었죠. 집에 돌아와서 명함을 찬찬히 들여다봤어요. 김태준 전 대학 교수, 현 문화센터 강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전화번호도 적혀 있었죠. 저는 그날 밤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이상했습니다. 65살 먹은 여자가 남자 생각을 하며 설레다니요. 며칠 후 태준 씨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선영 씨, 저번에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시간 되시면 차 한잔 하실래요?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요. 시간 맞춰볼게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마치 처음 연애하는 20살 처녀가 된 기분이었죠. 우리는 동네 카페에서 만났어요. 태준 씨는 제가 좋아하는 아메리카노를 주문해 줬습니다. 혼자 사시면서 힘든 점이 많으시죠? 그가 물었어요. 저는 그동안 쌓인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명절마다 혼자 밥 먹는 것, 아플 때 병원 가는 것조차 아이들이 멀리 있는 것, 두려운 것까지요. 태준 씨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줬어요. 중간에 끊지도 않고 조언하려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줬죠. 많이 외로우셨겠어요. 그의 한마디에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해받는다는 기분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카페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눴어요. 태준 씨는 항상 제 말을 경청했고 가끔 자기 이야기도 들려줬습니다. 아내를 암으로 떠나보낸 이야기, 자식들이 독립한 후 느낀 공허함 같은 것들이었죠. 어느 날 제가 손목이 아프다고 하자 태준 씨가 파스를 사왔어요. 제가 붙여드릴게요. 그는 조심스럽게 제 손목에 파스를 붙여줬습니다. 그의 손길이 따뜻했어요. 나이 들어도 예쁘세요. 그가 말했죠. 저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태준 씨는 계속 제게 다정했어요. 비 오는 날엔 우산을 가져왔고 추운 날엔 따뜻한 차를 사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꽃이 뭔지 물어보더니 다음에 만날 때 튤립 한 다발을 들고 왔죠. 선영 씨 생각하니까 사고 싶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마음이 녹아내리는 걸 느꼈어요. 10년 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이 되살아났습니다. 설렘, 기대, 행복 같은 것들이요. 문자가 올 때마다 가슴이 뛰었고 만날 날짜를 손꼽아 기다렸어요. 거울을 보며 옷을 고르고 화장을 하는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친구 미숙이한테 태준 씨 이야기를 했더니 그녀가 웃으며 말했어요. 선영아, 내가 요즘 표정이 달라졌어. 좋은 일 있는 거 맞지? 저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기뻤어요. 누군가 제 변화를 알아봐 준다는 게요. 태준 씨는 제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줬어요.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전시회에 가고 음악회에도 갔습니다. 저는 남편과 살 때도 이런 데이트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은 일만 하다가 집에 와서 쉬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태준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선영 씨, 우리 이렇게 계속 만나도 될까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네, 좋아요. 제가 대답하자 그가 환하게 웃었죠. 그 미소가 너무 따뜻해 보였어요. 저는 그날 밤 행복해서 잠을 못 잤습니다. 혼자 방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꿈인가 싶었죠. 65살에 다시 사랑을 하게 될 줄은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이 달콤함 뒤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요. 달콤함. 태준 씨와 만난 지 2달쯤 지났을 때부터 우리 관계는 더 깊어졌습니다. 매일 아침 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오늘 날씨가 좋네요.
산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소한 메시지였지만 저에게는 하루를 시작하는 힘이 됐죠. 태준 씨는 정말 세심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무릎이 아프다고 한번 말했더니 다음에 만날 때 관절에 좋다는 영양제를 들고 왔습니다. 이거 드시면 좀 나아질 거예요. 제 친구가 먹고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의 배려에 감동했어요. 우리는 일주일에 서너 번은 만났습니다. 가끔은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가끔은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했죠. 태준 씨는 항상 제 걸음에 맞춰 천천히 걸었어요. 천천히 가세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그의 말투가 참 부드러웠습니다. 어느 날은 병원에 갈 일이 있었는데 태준 씨가 함께 가주겠다고 했어요. 혼자 가시면 불안하실 텐데 제가 같이 가죠. 정말 고마웠습니다. 혼자 병원 갈 때마다 느끼는 그 막막함을 아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게요. 병원에서 진료를 기다리는 동안 태준 씨는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괜찮으실 거예요. 진료를 마치고 나오니 태준 씨가 약국까지 함께 가주었습니다. 약을 받고 나서는 근처 카페에 들러 따뜻한 차를 마셨죠. 힘드셨죠? 이제 집에 가서 푹 쉬세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위로가 됐어요. 친구들에게 태준 씨 이야기를 했더니 다들 좋아했습니다. 선영아, 좋은 사람 만났네. 요즘 그런 남자 흔치 않아. 미숙이도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셋이서 함께 점심을 먹었는데 미숙이가 나중에 제게 말했습니다. 괜찮은 사람 같아. 너한테 잘해주는 게 보여. 태준 씨는 제 생일도 기억했어요. 생일 당일 아침에 문자가 왔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선영 씨.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그렇다고 답했죠. 저녁에 만났더니 태준 씨가 작은 케이크와 꽃다발을 준비해 왔어요. 소박하지만 마음을 담았습니다. 우리는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촛불을 켜고 생일 노래를 불러줬을 때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이렇게까지 챙겨준 적이 없었거든요. 선영 씨, 앞으로도 행복한 날들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태준 씨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태준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선영 씨, 저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하세요? 그가 물었어요.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죠. 네, 정말 행복해요. 그가 활짝 웃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웃음이 났어요.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느끼는 행복이었죠. 아들 준호한테 전화를 걸어 넌지시 말했어요. 엄마 요즘 좋은 분 만나고 있어. 준호는 잠깐 침묵하더니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저는 태준 씨에 대해 설명했어요. 대학 교수 출신이고 문화센터에서 강의도 하고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요. 준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좋으시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너무 급하게 진행하지는 마세요.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아들이 걱정하는 게 이해가 됐어요. 딸 은지한테도 전화했더니 반응이 달랐습니다. 엄마, 진짜요? 어떤 분인데요? 은지는 호기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태준 씨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죠. 은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분 재산은 어때요? 빚은 없고요? 저는 약간 불편했지만 이해했어요. 딸로서 당연한 걱정이니까요. 그런 거 아직 물어보지 않았어. 그냥 사귀는 단계야. 제가 말하자 은지가 말했습니다. 엄마, 조심하세요. 요즘 노인들 재산 노리는 사람들 많다고 뉴스에 나오잖아요. 저는 은지의 걱정을 달래주었지만 속으로는 조금 찝찝했어요.
태준 씨와는 계속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자기 집으로 초대했어요. 제가 직접 요리해 드릴게요. 집밥 먹은 지 오래되셨죠?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그의 집에 갔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원룸이었어요. 벽에는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작은 식탁 위에는 꽃병이 놓여 있었죠. 태준 씨는 정말로 요리를 했어요. 된장찌개와 생선구이, 나물 몇 가지를 차려냈습니다. 맛이 어떠세요? 그가 물었고 저는 맛있다고 대답했어요. 실제로 맛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죠. 선영 씨, 우리 이제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까요? 태준 씨가 갑자기 말했어요. 저는 무슨 말인지 몰라 그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선영 씨와 함께 있을 때 정말 행복해요. 혼자 사는 게 외롭잖아요. 우리 같이 살면 어떨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거든요. 태준 씨, 그게 말문이 막혔어요. 태준 씨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저는 진심이에요. 선영 씨와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같이 산다는 게 쉬운 일인가요? 아이들은 뭐라고 할까요? 하지만 동시에 기쁨도 느꼈어요. 누군가 저와 함께하고 싶어 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천장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혼자 늙어가는 것과 누군가와 함께 늙어가는 것 중 무엇이 나을까요? 결국 저는 태준 씨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준 씨, 저도 생각해 봤어요. 좋아요. 함께해요. 전화기 너머로 태준 씨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말요? 고마워요, 선영 씨. 후회 없게 해드릴게요. 저는 전화를 끊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이 결정이 제 인생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를요. 태준 씨는 다음 날 바로 만나자고 했어요. 우리는 카페에 앉아 구체적인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동거부터 시작할까요? 서로에게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태준 씨의 제안이 합리적으로 들렸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집으로 오실래요? 아니면 선영 씨 집으로 제가 갈까요? 태준 씨가 물었어요. 저는 제 집이 더 넓다고 생각해서 제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럼 다음 주부터 짐을 조금씩 옮길게요. 태준 씨가 환하게 웃었죠. 그날 저녁 아이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준호와 은지에게 태준 씨와 함께 살기로 했다고 말했어요. 예상대로 둘 다 놀랐습니다. 엄마, 너무 급한 거 아니에요? 준호가 말했어요. 그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기나 했어요? 은지도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설득했어요. 엄마도 이제 외롭지 않게 살고 싶어? 태준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아이들은 쉽게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한번 만나봐야겠어요. 우리가 판단해 볼게요. 은지의 말에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죠. 다음 주말 아이들이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태준 씨를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아이들이 태준 씨를 좋아해 주길 바랐거든요. 식당에서 넷이 함께 식사를 했는데 태준 씨는 정중하게 인사하고 아이들의 질문에 차근차근 대답했어요. 식사가 끝나고 아이들과 단둘이 이야기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엄마, 나쁜 사람 같지는 않은데요. 준호가 말했어요. 그래도 조심하세요. 재산 문제는 확실히 정리하시고요. 은지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며 아이들을 안심시켰죠. 태준 씨가 제 집으로 이사 온 날, 저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는 짐이 많지 않았어요. 옷가방 2개와 책 몇 권, 그리고 노트북 하나가 전부였죠. 소박하게 살아서요. 태준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제가 요리한 음식을 먹으며 태준 씨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요, 선영 씨. 저도 웃으며 대답했죠. 네, 그래요. 하지만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묘한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기분 탓이겠거니 했죠. 아이들 반대. 태준 씨와 함께 산 지 2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좋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게 위로가 됐고 밥을 함께 먹는 것도 행복했죠. 태준 씨는 집안일도 도와주고 설거지도 같이 했어요. 하지만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예를 들면 태준 씨가 제 휴대폰을 자주 들여다본다거나 제가 외출할 때 어디 가는지 꼭 물어본다거나 하는 것들이요. 처음에는 관심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저녁 태준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영 씨, 우리 정식으로 결혼하면 어떨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결혼이요? 태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렇게 동거만 하는 것보다 정식으로 부부가 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는 선영 씨에게 책임지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기뻤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책임을 지겠다고 말해주다니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결혼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결정인가요? 태준 씨, 제가 생각 좀 해볼게요. 저는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며칠 뒤 아이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태준 씨가 결혼하자고 했어. 준호와 은지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엄마 안 돼요. 둘 다 동시에 소리쳤죠. 왜 그렇게 급하게 결혼까지 하려고 하세요? 준호가 물었어요. 저는 태준 씨가 좋은 사람이라고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반대했어요. 엄마, 그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은지가 따졌습니다. 재산은요? 빚은 없어요? 전 부인은 왜 돌아가셨어요? 자식들은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생각해보니 태준 씨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좋은 사람이라고만 느꼈을 뿐이죠. 엄마 재산을 노리는 거 아니에요? 은지의 말에 저는 화가 났습니다. 그런 사람 아니야. 엄마, 진정하세요. 우리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준호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요즘 노인들 상대로 재산을 빼앗는 사기꾼들 많아요. 뉴스 안 보세요? 저는 태준 씨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확신했지만 아이들을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아이들은 다시 서울로 올라오기로 했어요. 태준 씨와 직접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했죠. 저는 불안했습니다. 아이들이 태준 씨한테 무례하게 굴까 봐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건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이니까요. 주말에 준호와 은지가 집에 왔습니다. 태준 씨도 함께 거실에 앉았어요.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준호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태준 씨, 저희 어머니와 결혼하시려면 몇 가지 여쭤봐야 할 게 있습니다. 태준 씨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물어보세요. 준호는 재산 상태, 빚 유무, 자식들과의 관계, 전 부인의 사망 원인 등을 물었습니다. 태준 씨는 차근차근 대답했어요. 재산은 많지 않습니다. 집 한 채와 연금이 전부예요. 빚은 없고요. 자식은 아들 하나가 있는데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내는 5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은지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왜 우리 엄마와 결혼하려고 하세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태준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외롭기 때문입니다.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어머니도 그러시지 않나요?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아이들은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엄마, 정말 결혼하실 거예요? 은지가 저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엄마도 혼자 늙기 싫어.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단다. 은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혼인신고는 미루세요. 준호가 제안했어요. 같이 살면서 더 지켜보시고 정말 괜찮다 싶으면 그때 혼인신고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태준 씨도 동의했어요. 그렇게 하죠. 아이들이 돌아간 후 태준 씨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자식들이 걱정하는 건 당연해요. 괜찮아요. 하지만 그의 표정이 살짝 굳어 있었어요. 뭔가 불편해하는 것 같았죠.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애들이 좀 심했죠? 태준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이해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을 때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아이들의 말이 맞는 건가요? 제가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건가요? 하지만 태준 씨 없이 다시 혼자가 되는 건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따뜻함에 익숙해진 거죠. 다음 날 아침 태준 씨가 다시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선영 씨, 저는 정말 진심이에요. 제가 얼마나 선영 씨를 아끼는지 아시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럼 우리 혼인신고는 나중에 하더라도 작은 결혼식이라도 올리면 어떨까요? 주변 사람들한테 우리 관계를 공식적으로 알리는 거예요. 저는 그 제안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결혼식을 올리면 태준 씨도 안심할 것 같았고, 저도 뭔가 공식적인 관계가 되는 기분이 들 것 같았죠. 좋아요. 작은 결혼식 올려요. 태준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한 달 후에 작은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어요.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 몇 명만 초대하기로 했죠. 아이들한테 이 소식을 전하자 또다시 반대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제발 좀 천천히 생각하세요. 은지가 울먹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너희들은 다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데 엄마는 혼자 외롭게 늙어야 하니?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이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결혼식 날이 다가왔어요. 저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작은 꽃다발을 들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오늘만큼은 행복해 보였어요. 태준 씨는 양복을 입고 멋지게 차려입었죠. 예식장에는 2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신부 입장 음악이 흐르고 저는 천천히 걸어 들어갔어요. 태준 씨가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불안감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서약을 했습니다. 아프거나 건강하거나 기쁘거나 슬프거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식이 끝나고 간단한 피로연을 가졌어요. 친구들이 축하해 주었고 아이들도 마지못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은지의 눈에는 여전히 걱정이 가득했어요. 저는 은지를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걱정하지 마. 엄마 괜찮을 거야. 그날 밤 태준 씨와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우리 정식 부부예요. 태준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그날 밤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태준 씨의 표정이, 말투가, 행동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상 징후들. 결혼식을 올린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부터였어요.
태준 씨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였어요. 제가 외출할 때 어디 가세요? 라고 물어보던 게 누구 만나러 가요? 몇 시에 돌아와요? 로 바뀌었죠.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부부니까 당연한 거라고요. 어느 날 친구 미숙이와 커피 약속이 있었습니다. 태준 씨한테 말하자 그가 물었어요. 미숙 씨하고만 만나요? 다른 사람은 없고요? 저는 의아했지만 대답했습니다. 응, 둘이서만 만나. 태준 씨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어요. 그럼 다녀오세요. 늦지 마시고요. 카페에서 미숙이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태준 씨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지금 어디예요? 저는 카페 이름을 보냈습니다. 10분쯤 지나자 또 문자가 왔어요. 몇 시에 집에 와요? 저는 약간 짜증이 났지만 1시간 후에 가겠다고 답했죠. 집에 돌아오니 태준 씨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왔어요? 그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미숙 씨랑 뭐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냥 일상적인 얘기를 나눴다고 대답했어요. 태준 씨는 계속 물었습니다. 저 이야기는 안 했어요? 저는 당황했어요. 왜요? 그냥 궁금해서요. 태준 씨가 웃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이게 정상적인 관심인가 아니면 통제인가 싶었죠. 하지만 그냥 기분 탓이겠거니 했습니다. 며칠 후 태준 씨가 제 통장과 카드를 보자고 했어요. 이제 부부니까 재산을 합쳐서 관리하면 좋지 않을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왜요? 지금처럼 각자 관리해도 되잖아요. 태준 씨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선영 씨, 저를 못 믿어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믿지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조금 이르다는 생각이 들었을 뿐이죠. 그게 아니라 제가 말을 더듬자 태준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자로서 자존심이 있어요. 제가 관리하게 해주세요. 제대로 관리해 드릴게요. 결국 저는 통장과 카드를 건넸어요. 태준 씨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관리할게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불안했어요. 제 재산을 다른 사람한테 맡긴다는 게 불편했거든요. 다음날 은행에 갈 일이 있어서 카드를 달라고 했더니 태준 씨가 물었어요. 뭐 사려고요? 저는 화장품이랑 옷을 좀 사려고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얼마나 필요해요? 태준 씨가 물었죠. 한 30만 원? 제가 말하자 태준 씨가 인상을 찌푸렸어요. 30만 원이나요?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 돈인데요? 태준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우리 돈이에요. 서로 상의해서 써야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국 20만 원만 받아서 나왔어요. 화장품 하나 사는데도 눈치를 봐야 한다는 게 서러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태준 씨의 통제는 더 심해졌어요. 제가 휴대폰을 보고 있으면 누구한테 연락해요? 라고 물었고 제가 웃으며 문자를 보내면 누구한테 그렇게 웃으면서 문자 보내요? 라고 따졌습니다. 저는 점점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어느 날 태준 씨가 제 휴대폰에 위치 추적 앱을 깔자고 했어요. 혹시 모르잖아요. 선영 씨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바로 찾을 수 있게요. 저는 거부하고 싶었지만 태준 씨의 눈빛이 무서웠어요. 싫어요. 제가 말하자 태준 씨가 화를 냈습니다. 왜요? 뭐 숨길 게 있어요?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냥 싫으면 안 돼요? 제가 대꾸하자 태준 씨가 벽을 쾅 쳤습니다. 저는 놀라서 움찔했죠. 미안해요. 제가 너무 흥분했네요. 태준 씨가 급히 사과했지만 저는 두려웠어요.
결국 저는 앱을 깔았습니다. 태준 씨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제 휴대폰을 돌려줬어요. 이제 안심이에요. 하지만 저는 전혀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감시당하는 기분이었거든요. 밤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태준 씨가 지나치게 스킨십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나이도 있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아서 부담스러웠어요. 태준 씨, 오늘은 피곤해요. 제가 거절하자 태준 씨가 화를 냈습니다. 부부인데 왜 그래요? 그래도 매일은 힘들어요. 제가 말하자 태준 씨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나이 들어서 그런 거 귀찮아졌나 보네요. 그럼 뭐하러 결혼했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었나요? 어느 날 밤 태준 씨가 이상한 요구를 했어요. 구체적으로 말하기 부끄럽지만 제가 불편한 행동을 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싫어요. 제가 거절하자 태준 씨가 제 팔을 세게 잡았어요. 왜 자꾸 거절해요? 저는 아팠지만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팔에 멍이 들어 있었어요. 태준 씨는 미안하다고 했지만 진심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너무 흥분했나 봐요. 다음부터는 조심할게요. 하지만 조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죠. 태준 씨는 제게 감정적으로 상처 주는 말을 자주 했어요. 나 아니었으면 누가 당신 같은 늙은 여자랑 살아주겠어요? 혼자 있으면 외롭고 쓸쓸하게 죽을 텐데 제가 같이 있어주는 거잖아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점점 집안에 갇힌 기분이었어요.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눈치가 보이고 외출할 때마다 태준 씨한테 보고해야 했죠. 제 인생이 제 것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밤마다 울면서 잠들었어요. 아이들한테 전화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어요. 봐라, 엄마 말을 안 듣더니 이 꼴 났잖아라는 말을 들을까봐 두려웠거든요. 저는 혼자 이 상황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힘들어졌어요. 이게 정말 제가 원했던 결혼 생활인가 싶었죠. 챕터 5 충격적인 진실 남자의 숨겨진 비밀. 태준 씨와 함께 산 지 석 달쯤 됐을 때였어요. 어느 날 오후 집에 낯선 여자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거기 김태준 씨 계신가요? 저는 태준 씨가 외출 중이라고 대답했어요. 김태준 씨 부인이세요? 그 여자가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대답하자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부인께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전화드렸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여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김태준 씨가 저한테 빚을 졌어요. 500만 원인데 계속 갚지 않고 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빚이요? 여자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작년에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면서 빌려갔어요. 한 달 후에 갚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한 푼도 안 갚았어요. 전화도 안 받고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머리가 복잡했어요. 태준 씨한테 빚이 있다니요. 그것도 500만 원이나요. 태준 씨는 재산이 많지 않지만 빚은 없다고 했었는데요. 저는 태준 씨가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저녁에 태준 씨가 들어왔어요. 오늘 뭐 했어요? 평소처럼 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태준 씨, 오늘 낯선 여자한테서 전화 왔어요. 태준 씨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누구요? 이름은 모르겠고 5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안 갚는다고. 제가 말을 끝맺기도 전에 태준 씨가 화를 냈어요. 아, 그 여자? 미친 여자예요. 제가 빌린 적 없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럼 왜 그런 전화를 해요? 사기꾼이에요.
요즘 그런 사기 많잖아요. 태준 씨가 소리쳤어요. 저는 뭔가 이상했지만 일단 믿기로 했습니다. 그럼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물으니 태준 씨가 손을 저었어요. 그냥 무시하세요. 신경 쓰지 말고요. 하지만 그 일 이후로 계속 불안했어요. 정말 사기였을까요? 며칠 후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남자였어요. 김태준 씨 계신가요?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데 연락이 안 돼서요. 제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대출이요? 남자는 금융회사 직원이라고 소개했어요. 네, 작년에 2천만 원을 대출받으셨는데 석 달째 연체 중이세요. 빨리 갚지 않으시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저는 어지러웠어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날 저녁 태준 씨한테 따졌어요. 대출금이 있다면서요? 2천만 원이요? 태준 씨는 잠시 당황하더니 변명했습니다. 아, 그거 아들 사업 자금 때문에 빌린 거예요. 곧 갚을 거예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말하면 걱정할까 봐요. 태준 씨가 말했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럼 왜 제 통장을 관리하겠다고 했어요? 당신 빚 때문이었나요? 태준 씨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제 통장이랑 카드 돌려주세요. 태준 씨는 거절했습니다. 안 돼요. 제가 관리하는 게 나아요. 돌려주세요. 제가 소리치자 태준 씨가 벽을 쳤어요. 시끄러워요. 저는 무서웠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돌려주지 않으면 경찰 부를 거예요. 태준 씨는 결국 통장과 카드를 내놨어요. 저는 그걸 받아들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밤새 울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다음 날 저는 은행에 가서 제 통장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지난 2달 동안 여러 번 큰 금액이 빠져나갔더군요. 한 번에 100만 원씩 총 500만 원이 인출됐어요. 태준 씨가 제 돈을 몰래 쓴 겁니다. 집에 돌아와서 태준 씨한테 따졌어요. 제 돈 500만 원 어디 갔어요? 태준 씨는 시치미를 뗐습니다. 모르는데요? 은행 내역 다 봤어요. 당신이 뺀 거잖아요. 제가 소리치자 태준 씨가 마지못해 인정했어요. 생활비로 쓴 거예요. 생활비가 한 달에 200만 원씩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어디다 쓴 거예요? 태준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태준 씨의 방을 뒤지기로 결심했어요. 태준 씨가 외출한 사이 저는 그의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서랍 안에서 이상한 것들을 발견했어요. 낯선 여자의 사진, 레스토랑 영수증, 호텔 영수증까지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태준 씨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제 돈으로요. 더 뒤지다가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전 부인의 동생이 보낸 것 같았어요. 편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형부, 언니가 돌아가신 진짜 이유를 알고 있어요. 형부가 언니한테 어떻게 했는지요. 언니의 재산을 다 쓰고 학대하고 결국 언니를 죽음으로 몰고 갔잖아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전 부인도 저와 같은 일을 당했던 거예요. 아니, 저보다 더 심한 일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태준 씨는 처음부터 제 재산을 노렸던 거죠.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준 씨가 돌아온 거예요. 저는 급히 편지를 주머니에 넣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태준 씨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뭐 하세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하지만 태준 씨는 제 눈빛을 보고 뭔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선영 씨, 제 방을 뒤진 거예요?
저는 부인했습니다. 아니에요. 태준 씨가 서랍을 열어봤어요. 제가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서 흔적이 남아 있었죠. 당신, 태준 씨가 소리쳤습니다. 남의 물건을 함부로 뒤지면 어떡해요. 저는 대꾸했어요. 당신이 뭘 숨기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다른 여자 만나고 있었죠? 태준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다 봤어요. 사진도 영수증도요. 제가 소리치자 태준 씨가 갑자기 제 손목을 세게 잡았어요. 당신이 뭘 봤는지 모르겠지만 조용히 하세요. 저는 아파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태준 씨는 저를 밀쳤고 저는 바닥에 넘어졌어요. 저는 울면서 일어났습니다. 태준 씨는 저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당신은 저 없이 아무것도 못해요. 조용히 사세요. 그게 당신한테 이로운 거예요. 그리고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바닥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이들 말을 들을 걸 그랬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고요. 증거를 모아야 한다고요. 태준 씨의 모든 것을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에 녹음 앱을 깔았어요. 앞으로 태준 씨와의 대화를 모두 녹음하기로 했죠. 다음 날부터 저는 조용히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태준 씨가 폭언을 하거나 위협할 때마다 녹음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려서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었으니까요. 태준 씨는 여전히 저를 통제하려 했어요. 오늘은 어디 갔다 왔어요? 누구 만났어요? 끊임없이 물어봤습니다. 저는 최대한 평범하게 대답했어요. 의심받지 않으려고요. 그냥 마트 갔다 왔어요. 아무도 안 만났어요. 하지만 밤에는 달랐습니다. 태준 씨가 잠든 후 저는 조용히 일어나서 그의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비밀번호를 여러 번 시도한 끝에 풀었습니다. 태준 씨의 생일이었죠. 휴대폰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여러 여자들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나이 든 여성들이었어요. 태준 씨는 각 여자한테 다른 말을 하고 있었죠. 당신만 사랑해요. 다른 여자는 관심 없어요. 똑같은 말을 여러 명한테 하고 있었습니다. 한 여자와의 대화를 보니 더 충격적이었어요. 태준 씨가 그 여자한테서도 돈을 빌렸더군요. 사업 자금이 필요해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그 여자는 200만 원을 송금했어요. 하지만 태준 씨는 갚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내용들을 모두 사진으로 찍었어요. 증거를 남겨야 했으니까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태준 씨가 깨어나면 어쩌나 싶어서요. 하지만 다행히 태준 씨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여성센터에 전화를 걸었어요. 너무 떨려서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기요. 도움이 필요해서요. 상담원이 친절하게 대답했어요. 네, 말씀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남편이 저를 통제하고 폭언하고 제 돈을 몰래 쓴다고요. 다른 여자들도 만나고 있다고요. 상담원은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일단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게 좋겠어요. 저는 약속을 잡았습니다. 태준 씨 몰래 센터에 가야 했어요. 며칠 후 태준 씨가 외출한 사이에 여성센터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뒤를 돌아봤어요. 태준 씨가 따라오는 건 아닌지 확인하면서요. 센터에 도착하니 상담원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어서 오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저는 준비해온 증거들을 보여줬습니다. 녹음 파일, 휴대폰 사진들, 은행 거래 내역까지요. 상담원은 꼼꼼히 확인했어요. 이건 명백한 경제적 학대예요. 그리고 정서적 학대도 해당됩니다. 상담원이 말했어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이혼 소송을 진행하실 수도 있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요. 상담원은 저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줬어요.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했죠. 저는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 제 편이 되어준다는 게 고마웠어요. 며칠 후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젊은 여성 변호사였어요. 어머님, 증거를 잘 모아오셨네요. 변호사가 서류들을 살펴보며 말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어요. 이혼은 물론이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안도했어요. 이제 빠져나갈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으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더 필요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들한테 접근한 증거요. 그 여자들의 증언이 있으면 더 좋아요. 저는 고민했어요. 어떻게 그 여자들을 찾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가 조언했습니다. 남편 휴대폰에 있던 연락처로 연락해 보세요. 조심스럽게 접근하시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태준 씨 휴대폰에 저장된 여자들의 번호를 메모했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한 명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김태준 씨 아세요? 여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어요. 아는데요, 왜요? 저는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태준 씨의 아내예요. 실은 도움이 필요해서 연락드렸어요. 여자는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내요? 태준 씨가 결혼했다고요? 네, 몇 달 전에 결혼했어요. 제가 말하자 여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한테는 혼자 산다고 했는데요. 저도 태준 씨한테 당했어요. 돈 빌려주고 연락도 안 돼요. 저는 그 여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화가 났어요. 태준 씨가 얼마나 많은 여자들을 속였는지 알 수 있었죠. 저는 그 여자에게 제 상황을 설명하고 함께 대응하자고 제안했어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우리 함께 태준 씨를 고발해요. 여자는 잠시 고민하더니 동의했습니다. 좋아요. 저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 없어요. 다음 주에 그 여자와 만났어요. 이름은 정미라 씨였습니다. 60살쯤 되어 보였어요. 미라 씨는 저에게 자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태준 씨를 봉사 모임에서 만났어요.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죠. 저한테 잘해주고 다정했어요. 미라 씨도 태준 씨한테서 돈을 빌려줬다고 했어요. 300만 원이었죠.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면서 급하게 빌려달라고 했어요. 한 달 후에 갚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소식이 없어요. 저는 미라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똑같은 일을 당했어요. 우리는 함께 변호사를 만나기로 했어요. 변호사는 미라 씨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사기죄에 해당해요. 김태준 씨를 형사 고발할 수 있어요. 저와 미라 씨는 함께 고발장을 작성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 여성을 찾았어요. 태준 씨 휴대폰에 있던 다른 번호로 연락했더니 그 여자도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이름은 유진 씨였어요. 50대 후반이었죠. 저도 태준 씨한테 200만 원 빌려줬어요. 절대 안 갚아요. 우리 셋은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각자의 경험을 나누면서 태준 씨가 얼마나 계획적으로 여자들을 속였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힘을 합쳐야 해요. 제가 말했어요. 혼자서는 이길 수 없지만 함께하면 가능해요. 변호사는 우리에게 조언했습니다. 증거를 더 모으세요.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송금 내역, 모든 것이 도움이 돼요. 우리는 각자 집에 가서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를 모았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나 변호사한테 제출했습니다. 변호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이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태준 씨한테 맞설 수 있게 된 거예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하고요. 앞으로 힘든 싸움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제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피해 여성들을 위해서요. 그날 밤 태준 씨가 집에 돌아왔어요. 오늘 뭐 했어요? 평소처럼 물었습니다. 저는 평온하게 대답했어요. 그냥 집에 있었어요. 태준 씨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직도 순종적이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저는 이미 변했어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편이 되어줄 사람들이 있고 증거도 충분히 모았으니까요. 곧 태준 씨는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게 될 겁니다. 결국 남자의 몰락. 일주일 후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곧 태준 씨한테 이혼 소송 통지가 갈 거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길로 접어든 거죠. 이틀 후 집에 법원 우편물이 배달됐어요. 태준 씨가 봉투를 뜯어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가 저를 돌아보며 물었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혼 소송이에요. 뭐라고요? 태준 씨가 소리쳤어요. 당신이 감히 저한테 이혼 소송을 걸어요?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당신이 저한테 한 일들 다 증거가 있어요. 태준 씨는 비웃듯이 말했어요. 증거요? 무슨 증거요?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은행 거래 내역, 다른 여자들의 증언까지요. 제가 차분하게 말하자 태준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당신, 나를 조사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이 먼저 저를 속였잖아요. 태준 씨가 갑자기 제게 달려들었어요. 이 여자가... 하지만 저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재빨리 방으로 도망가서 문을 잠갔어요. 태준 씨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 열어요. 당장 열어. 저는 경찰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도와주세요. 남편이 저를 위협하고 있어요. 경찰이 10분 안에 도착했습니다. 태준 씨는 경찰을 보고 진정했어요. 아무 일 없어요. 부부 싸움이었어요. 하지만 경찰은 제 진술을 듣고 태준 씨에게 경고했습니다. 폭력 행위는 범죄예요. 조심하세요. 그날 밤 태준 씨는 집을 나갔어요. 저는 혼자 남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죠. 이제 제대로 된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첫 재판 날이 다가왔어요. 저는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갔습니다. 미라 씨와 유진 씨도 함께 왔어요. 힘내세요, 선영 씨. 미라 씨가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저는 고마웠어요. 법정에 들어서니 태준 씨가 이미 앉아 있었어요. 그의 옆에는 변호사가 있었죠. 태준 씨는 저를 노려봤지만 저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들어오고 재판이 시작됐어요. 제 변호사가 먼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녹음 파일이 법정에서 재생됐어요. 태준 씨가 저를 폭언하고 위협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나 아니면 누가 당신 같은 늙은 여자랑 살아주겠어요? 조용히 사세요. 그게 당신한테 이로운 거예요. 방청석에서 사람들이 술렁거렸어요. 태준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호사는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어요.
제 돈을 몰래 인출한 은행 내역, 다른 여자들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그리고 미라 씨와 유진 씨의 증언까지요. 미라 씨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김태준 씨는 저한테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300만 원을 빌려갔어요. 한 달 후에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유진 씨도 비슷한 증언을 했어요. 저도 2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연락조차 안 돼요. 태준 씨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제 의뢰인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일시적으로 갚지 못한 것뿐이에요. 사기 의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변호사가 추가 증거를 제시했어요. 태준 씨가 동시에 여러 여자들한테 똑같은 말로 돈을 빌린 문자 메시지였죠. 재판장이 태준 씨에게 물었어요. 피고는 이 증거에 대해 뭐라고 변론하시겠습니까? 태준 씨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제대로 된 변명을 하지 못했어요. 다음 재판에서는 더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전 부인의 동생이 증인으로 나온 거예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어요. 제 언니는 김태준 씨한테 학대당했어요.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요. 언니의 재산을 다 쓰고 폭언하고 결국 언니는 우울증으로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방청석이 다시 술렁거렸어요. 재판장도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전 부인의 동생이 서류를 제출했어요. 전 부인의 일기, 병원 진료 기록, 그리고 이혼을 준비하던 변호사 상담 기록까지요. 태준 씨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가 소리쳤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백했거든요. 재판은 총 4번 열렸어요. 매번 새로운 증거와 증언이 나왔습니다. 태준 씨의 과거가 하나씩 드러났죠. 그는 여러 곳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사기를 쳤고 결혼을 빌미로 재산을 가로챘어요. 전 부인도 피해자였고 저도 피해자였습니다. 마지막 재판날 저는 증인석에 섰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외로웠어요.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들었죠. 태준 씨가 다정하게 대해줄 때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그건 다 거짓이었어요. 태준 씨는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제 재산을 노린 거였어요. 저를 통제하고 폭언하고 제 돈을 몰래 썼습니다. 다른 여자들도 만났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분노의 눈물이었죠. 재판장이 판결을 내렸어요. 피고 김태준은 원고 박선영에 대한 경제적 학대, 정서적 학대, 사기 행위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혼을 인정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 또한 원고가 지출한 비용 전액을 반환하라. 추가로 피고는 미라 씨와 유진 씨에게 각각 빌린 금액과 위자료를 지급하라. 그리고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태준 씨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모든 것을 잃은 표정이었죠. 저는 그를 보며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어요. 동정심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업자득인 거예요. 법정을 나오면서 미라 씨와 유진 씨가 저를 안아줬어요. 고생하셨어요, 선영 씨. 우리가 해냈어요. 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우리가 해냈어요. 정말 기뻤어요. 우리는 함께 싸워서 이긴 거예요. 변호사도 축하해줬어요. 잘하셨어요, 어머님. 용기 있는 선택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변호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님이 증거를 잘 모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날 저녁 아이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가 이겼어. 준호와 은지는 놀라면서도 기뻐했습니다. 엄마, 정말 잘하셨어요. 이제 편하게 사실 수 있겠어요. 아이들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엄마가 어리석었어. 너희 말을 들을 걸 그랬어. 제가 말하자 은지가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용감하셨어요. 혼자 싸워서 이기셨잖아요. 그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제가 정말 용감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뿐일까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이겼어요. 태준 씨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명예도, 사회적 지위도요. 그가 일하던 문화센터에서도 해고됐고 주변 사람들도 그를 외면했어요.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황혼 사기꾼, 여러 여성 상대로 범죄 저질러라는 제목으로요.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한편으로는 후련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 이렇게 추악한 인간이었다니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저는 자유니까요. 인생 재출발. 재판이 끝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혼자가 됐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웠죠. 아침에 눈을 뜨면 누구한테도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으니까요. 위자료로 받은 돈은 은행에 저축했어요. 필요한 것만 조금씩 쓰고 나머지는 미래를 위해 모아두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걱정할까봐 재정 상태도 투명하게 알려줬죠. 엄마, 이제 정말 안심이에요. 은지가 말했어요. 저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동네 합창단에 가입했어요. 예전부터 노래 부르는 걸 좋아했거든요. 일주일에 2번 연습이 있는데 갈 때마다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같은 나이대의 사람들과 함께 노래하고 수다 떠는 시간이 즐거웠어요. 합창단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혜진 씨라는 분은 저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했어요. 저도 재혼했다가 실패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더 좋아요. 혜진 씨의 말에 저도 공감했습니다. 맞아요. 혼자가 편해요. 저는 또 작은 일도 시작했어요. 동네 복지관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치는 강사 일이었죠.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정도 강의하는 거예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보람 있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손자한테 카톡 보낼 수 있어요. 한 할머니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저도 뿌듯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 줄 몰랐어요. 제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미숙이와도 자주 만났어요. 선영아, 내가 달라 보여. 표정이 밝아졌어. 미숙이가 말했어요. 저도 느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제 얼굴이 예전보다 환해 보였거든요. 주름은 여전하지만 눈빛이 달라졌어요. 생기가 돌아온 거죠. 여름에는 미라 씨, 유진 씨와 함께 여행을 갔어요. 강원도의 작은 펜션을 빌려서 이틀 동안 쉬었습니다. 바다를 보며 산책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밤에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 잘 이겨냈어요. 미라 씨가 말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지만 함께해서 이길 수 있었어요. 유진 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혼자였으면 못 이겼을 거예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지켜준 거죠. 가을에는 아들 준호가 캐나다에서 방문했어요. 10년 만에 만나는 거였죠. 공항에서 준호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준호가 저를 꼭 안아줬어요. 보고 싶었어요. 일주일 동안 준호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서울 이곳저곳을 구경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야기도 많이 나눴습니다.
엄마, 많이 힘드셨죠?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힘들었어.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혼자 힘으로 이겨내시다니. 준호의 말에 저는 웃었어요. 엄마도 강한 사람이었구나 싶어. 몰랐는데.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항상 알고 있었어요. 엄마는 강한 분이에요. 딸 은지도 손녀를 데리고 놀러 왔어요. 할머니, 7살 손녀 지우가 저한테 달려왔습니다. 저는 지우를 안아 올렸어요. 우리 지우 많이 컸네. 지우는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지우와 함께 공원에 갔어요. 그네를 밀어주고 시소를 타고 모래놀이도 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순수한 즐거움이었어요. 지우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할머니, 웃으니까 예뻐요. 저는 지우를 꼭 안아줬습니다. 고마워, 지우야. 저는 또 건강에도 신경 쓰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공원에서 걷기 운동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10분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30분씩 걸을 수 있어요. 몸이 가벼워지고 기분도 좋아졌습니다. 요가 수업도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2번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수업이었죠. 처음에는 몸이 뻣뻣해서 제대로 따라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선영 씨 많이 좋아지셨어요. 강사님이 칭찬해 주었어요. 겨울이 왔어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는 걸 보면서 저는 지난 1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태준 씨를 만나고 결혼하고 배신당하고 싸우고 이기는 과정까지요.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이 모든 게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혼자 차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나는 이제 무엇을 할까요? 아직 10년, 20년은 더 살 텐데요. 그냥 흘러가듯 살까요? 아니면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할까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로요. 저처럼 황혼 사기를 당한 사람들을 돕고 싶었어요. 여성센터에 연락해서 상담 봉사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어머님 같은 분이 필요해요. 센터 직원이 반겼어요. 일주일에 1번 센터에 가서 상담 봉사를 시작했어요. 저처럼 황혼기에 사기를 당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제 경험을 나눴습니다. 저도 당했어요. 하지만 이겨냈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제 말에 많은 여성들이 힘을 얻었어요. 봄이 왔습니다. 공원에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 꽃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거구나 하고요. 1년 전만 해도 저는 절망 속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평화로워요.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미숙이한테서 온 문자였습니다. 선영아,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서 저녁 먹자. 다른 친구들도 다 온대. 저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좋아, 갈게.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기대됐습니다. 저는 벤치에서 일어나 천천히 걸었어요. 봄바람이 기분 좋게 불어왔습니다. 제 인생에도 다시 봄이 온 것 같았어요. 힘든 겨울을 지나 따뜻한 봄을 맞이한 거죠. 돌아가는 길에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 흰머리가 섞인 머리카락, 하지만 눈빛은 밝았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잘했어, 선영아. 정말 잘 이겨냈어. 집에 도착해서 창문을 열었어요. 따뜻한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자유의 공기였죠. 이제 저는 누구한테도 속박당하지 않아요. 제 삶은 제가 선택하는 거예요. 저는 노트를 꺼내서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이었다. 날씨도 좋았고 기분도 좋았다.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기대된다.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는 이제 알아요.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요. 나이가 많든 적든 실패했든 성공했든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저를 지킬 때 비로소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당신도 힘든 시간을 겪고 있나요? 외롭고 지쳐 있나요? 저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에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는 65살에 다시 시작했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지킬 때 비로소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선택을 응원합니다. 저처럼 당신도 행복한 황혼을 맞이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혼자가 외로운 게 아니라 나쁜 사람과 함께 있는 게 더 외로운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진짜 사랑을요.